이게 추심명령인데 추심명령은 언제부터 효력이 발생하냐면 제3채무자한테 송달된 2005년 8월 9일 이후에는 추심명령이 발생한 그래서 효력이 생긴 이 부분은 원래 지금 X가 이제 더 이상 당사자 적격을 상실하죠. 당사자 적격이 없게 되니까 이 부분은 나중에 부적법 각하로 처리되겠지. 그렇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전부명령인데 전부명령은 송달되고 제3채무자한테 2005년 9월 9일 송달되고 즉시 항고가 없었다. 이 말이 따라붙은 것은 아까 말한 대로 전부명령은 확정 여부를 기다려봐야 돼. 그래서 일주일간의 확정이 됐는지를 기다려봐서 즉시 항고가 없었으니까 일주일이 흘렀다. 즉시 항고 없이 일주일이 흘렀다. 그렇지만 이제 확정이 됐는데 효력은 송달된 때 2005년 9월 9일부터 이제 효력이 발생했다. 전부명령이. 그래서 전부명령이 효력이 발생하고 원래 채권이 그러니까 이제 전부명령을 받은 사람 B에게 이 채권이 넘어갔으니까 이 부분, 즉 3천만 원 등등에 대한 이 부분은 이제 원고의 청구가, 즉 X의 청구가 당사 적격은 통과하더라도 기각되겠지. 나중에 기각되겠지. 그 다음에 3번 가압류는 영향이 없다라는 거지. 가압류는 추심 자체를 받는 것을 금지하는 거지 소제기하는 것 자체를 막는 건 아니다. 그러니까 X가 가압류 부분에 대한 소제기는 하는 것은 상관없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게 가압류가 된 것이 이전 등기 청구권 등의 가압류 가처분이 붙은 게 아닌 이런 금전적인 청구에 대한 거는 단순 인용이 된다. 이게 기본 이론이지. 단순 인용을 한다. 그럼 금액적으로 어떻게 돼? 원래 8천만 원에 있어서 변제기는 2006년 5월 9일이고 빌려준 건 2005년 8천만 원을 2005년 5월 10일부터 빌려줘서 했는데 여기서 보면 5월 10일부터 청구를 했기 때문에 이자도 한 번도 안 갚은 것 같아. 이자도. 원금. 그러면 일단 당사자 적격이 상실되는 부분은 2005년 8월 9일 이후분 2천만 원에 대한 이 부분 이후는 당사자 적격이 상실되니까 그 해설을 보면 아마 2천만 원 및 2005년 8월 10일자 이후의 이자 얼마에 대한 것은 원고의 청구가 부적법 각하된다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 다음에 기각되는 부분은 요 3천만 원에 대해서 이제 2005년 9월 9일 이후부터는 이제 전부명령이 발생되니까 요 2천만 원 빼고 3천만 원에 대한 것에서는 여기서부터 이제 원고의 청구가 기각되는 거죠. 원고의 청구가 기각되죠. 나머지 가압류는 영향이 없으니까 가압류는 실제 원금은 얼마 남았어? 요 2천이 부적법 각하될 거고 여기 3천이 기각될 거니까 8천만 원 써 2천 3천 빼면 3천만 원 남고 그 다음에 이자가 5월 10일부터 8월 9일까지 얼마 발생해? 여기가 4,800만 원, 아니 480만 원, 그제? 그 다음에 또 한 달 지난 거가 어떻게 돼? 나머지 금액에서 120만 원, 1,200만 원 이렇게 발생할 거야 아마. 그래서 그 해설된 부분 보면 이해가 될 거야. 이해되겠어요? 채권에 대한 가압류를 전제로 한다면 지금 이 채권 Z가 Y한테 주어야 되는 이행해야 되는 채권이 압류 내지 가압류 됐다는 거는 갚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의미예요. 그러니까 압류 내지 가압류 됐다는 거는 Z가 Y한테 주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주면 안 된다. 그런 의미죠. 그래서 그런 가압류의 효력이 뭔지 이해가 됐죠. 그래서
지금 그런 상황에서 그럼 실제 추심명령, 전부명령 이해가 됐는데 실제 이거 가지고 시험 문제 이제 등장하는 것 때문에 한번 사례를 봐요. 한번 봐요. X가 2005년 5월 10일 이게 어디에 있냐면 지금 책 갖고 있는 사람은 책에 전부명령은 발령되고 나서 일주일간의 즉시 항고 기간을 거쳐서 확정이 되어야 효력이 발생하는데 효력의 발생은 제3채무자한테 송달된 시점에 소급해서 발생한다. 그러면 이 시간의 흐름이 왜 이렇게 나오는지 봐보세요. 법원이 전부명령을 바라고 이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와 채무자한테 송달이 돼요. 원래 다시 이제 자세히 얘기한다면 판결문이 송달되고 원래 결정 등은 고지해도 되는데 요건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단순히 고지하는 게 아니라 송달까지 해줘요. 그래서 송달이 돼요. 그럼 송달되면 이 사람들이 항고를 할 수가 있어요. 요 법원의 전부 명령에 대해서 뭔가 불만이 있으면 불복을 할 수 있는 항고 기간이 설정돼서 일주일이 지나서 요때까지 항고가 없으면 여기가 확정되는 시점인데 이 확정돼서 효력이 발생하는 것의 효력 발생 시점은 언제다?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시점에 소급해서 요때부터 생긴다. 이해되겠죠? 반면 이건 전부명령이고 그 다음에 추심명령은 법원이 이제 즉 법원사무관이 여기가 그러니까 마지막이 법원사무관이 아니라 사법보좌관이 여기가 사법보좌관이 이 주체가 됐어요. 발령을 하면 이제 이게 제3채무자한테 송달이 돼요. 이 경우는 추심명령은 제3채무자로서는 뭐 원래 채권자한테 갚아야 될지 X가 그러니까 Y 입장에서 이게 X의 Z에 대한 제3채무자 입장에서는 추심명령은 그다지 더 이해관계가 나빠지는 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불복이라는 개념에 있어서 굳이 그 절차를 기다려보지 않고 제3채무자한테 송달되면 추심은 그대로 효력이 발생해요. 추심명령. 이때 확정되면서 효력이 발생해요. 그러니까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만약 제대로라면 전부명령이든 추심명령이든 시점은 제3채무자한테 송달된 때부터 발생하지만 전부명령은 어떤 단계까지 가서 확정돼서 돌아와서 발생하냐면 일주간을 기다려 본다든지 아니면 항고를 했기 때문에 그 항고 여부의 결론에 따라서 확정되고 나서 제3채무자한테 송달된 시점부터 효력이 생긴다. 소급해서. 됐죠? 근데 추심명령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시점에 확정되고 효력이 발생한다. 차이 이해하겠어요? 그 이유는 전부명령은 제3채무자한테 자기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또는 이 채무자한테 자기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즉시 항고할 수 있는 것에서 이 이해관계를 배려를 해주는 거고 추심명령은 그런 배려 없이 그대로 확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록형 문제를 보면 이제 이런 전부명령이든 추심명령이든을 가지고 뭔가 이 이해관계가 펼쳐지는 기록형 문제에서는 항상 이제 확정된 것이 따라 붙는데 전부명령에는 확정증명원이 언제 송달되고 그 다음에 송달된 이후로 일주 뒤에 확정됐다라는 것의 증명을 받아요. 그래서 그 기록형 표현을 내가 불러줄게요. 이런 식으로 나와요. 법원에 확정증명을 받은 거에 문구가 이렇게 돼요. 위 당사자 간에 기원 2008 타채 67890호 사건에 관해서 2008년 6월 23일 채권 압류 및 전부명령이 있었는 바 전부명령이 언제 있었어요? 6월 23일에 있었는 바 동결정 전본이 2008년 6월 30일 채무자 및 제3채무자에게 각 송달되어
2008년 7월 8일 확정되었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문구로 신청한 것에 도장 찍어서 돌려준 게 확정 증명원인데, 잘 보세요. 여기서 포인트는 2008년 6월 30일 위 채무자 및 제3채무자에게 각 송달되어 그 다음에 일주 기다려서 2008년 7월 8일 확정되었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확정증명원이 따라 붙었어요. 이해됐겠죠? 그러니까 7월 8일이라는 것은 6월 30일 기준으로 일주일 기다린 다음 날에 이제 확정이 된 거다. 즉시 항고 일주일 기간을 기다려서 아마 이건 미루어 짐작한데 항고를 하지 않았겠죠. 그러니까 일주일 뒤에 확정이 됐죠. 반면 채권 압류 및 추심 명령이 그 다음에 또 이 기록에 등장하는데, 그 결정 내용은 이렇게 돼요.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별지 기재 채권을 압류한다라는 첫 번째는 상황이 똑같아요. 압류 및 추심 명령이 들어갔으니까 그것에 대한 법원의 즉 사법보좌관 발령된 내용의 주문은 첫 번째는 일단 압류한다. 두 번째는 역시 지급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게 두 번째 들어가요. 그 다음에 처분과 영수를 해서는 안 된다가 세 번째 들어가요. 네 번째만 바뀌네요. 지급에 가름하여 채권자에게 압가는 전부 한다인데, 여기는 채권자는 의 압류 채권을 추심할 수 있다로 바뀌네요. 되겠죠? 네 번째의 주문만 바뀌네요. 그러니까 압류 및 전부 명령은 전부 한다라는 주문이 들어가고, 추심 명령은 추심할 수 있다라는 주문이 들어가요. 그 다음에 이 결정, 압류 및 추심 명령에 대해서는 확정 증명에 있어서 이제 보는데, 확정 증명서 여러분이 이제 기록형을 갖고 있으면 그게 보이는데, 확정 증명서랑 송달 증명서 이렇게 된 이제 기록이 딱 있어가지고, 아까는 확정 증명서는 전부 명령에서는 어쩌고저쩌고 하고 일주일 뭐 항고기간이 감안된 것은 내가 지금 말로 해줘서 여러분이 지금 이해하는 거지, 거기는 그냥 날짜로만 딱 돼 있는 거예요. 아까 그 표현대로. 근데 추심 명령에는 어떻게 돼 있는 걸 보냐면, 이게 이렇게 그어져서 삭제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삭제랄까, 이렇게 필요 없는 식의 사선이 그어져 있어요. 기록을 보면. 왜 그래요? 확정증명이라는 건 필요 없어요. 즉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면서 효력을 발생하는 거니까 확정을 기다린다 이런 개념에 있어서는 사선을 지우고, 용지상으로는 이제 부동문자로 되어 있는데 찍 지우고, 그러니까 이 신청 양식에 따라서 스탬프 찍어줘서 증명서로 그러니까 돌려받는 식의 그 양식에 이미 작성되어 있던 것 중에 확정증명서는 나는 필요 없다는 취지로 이렇게 사선을 그은 이런 류의 문서를 여러분이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추심명령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 효력이 발생하므로 이 점은 전부금 청구와는 달리 채무자에 대한 송달에 있어서 추심명령의 확정은 굳이 필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냥 제3채무자한테 송달된 것만 확인받아서 첨부해버리면 추심명령 자체의 효력을 따질 때 그게 필요 충분 조건을 다 충족하는 요건이 되는 거라는 거죠. 그렇지 확정증명까지는 필요할 게 아니라는 거죠. 이해되겠죠? 그러니까 전부명령은 확정증명의 그 제3채무자랑 채무자에게 송달된 날짜와 일주일이 지난 날짜 등에 의해서 확정됐다라는 문구가 들어가 있는 확정증명서가 따로 붙는데 반해서 추심명령은 그냥 송달증명만 붙이면서 자기가 추심에 관한 요건은 다 충족되는, 그 자기가 쌓으려는 내용에 충족을 시키는 것으로서 그 정도만 갖고도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확정증명 부분에 용지에 양식화된 것은 삭제를 해버리고 있는 거죠.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거기까지 됐죠. 그러면 이제 그게 기록형에 나오고, 실제 이제 또 시험에서는 이제 뭐가 나왔어요? 자주 나오는 이 가압류 자체는 이번 시험에도 나오고 모의 시험에도 나오는데, 그거 자체만 갚는 것을 막을 뿐이지, 아까 계속 얘기하지만 갚는 것을 막을 뿐이지, 이 가압류된 채권에 대해서 X가 Y에 Z에 대한 채권을 가압류 걸었다고 해서 Y가 Z한테 소송 내는 것은 어떻다? 무방하다? 아니다. 무방하다라는 걸 계속 묻고 있죠. 그죠? 왜? 단순히 변제를 받지 않는 것에 그치는 거지,
수요 중단 등 여러 가지 필요에 의해서 소송을 내는 것 자체를 막는 건 아니다. 그런 게 계속 모의 시험에서도 물어봤고 실제 시험에서도 물어봤죠. 그렇죠? 됐죠? 반면 추심명령이 있었을 때 Y가 Z한테 청구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추심명령이 있었을 때. 이 경우에 Y는 Z에 대해서 스스로 직접 청구하는 데 대해서 추심됐기 때문에 그 당사자 적격이 빼앗겼던 상황으로 해서 Y가 청구하는 것은 부적법 각하되죠. 되겠죠? 그것도 시험에 계속 물어보는 거죠. 요거는 전부명령된 채권에 대해서 X가 Y Z에 대한 채권에 전부명령 받았을 때 Y 스스로 청구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적격은 문제 삼지 않고 통과에 들어가면서 만약 전부가 제대로 됐으면 Y의 Z에 대한 청구는 기각되겠죠. 자기 채권 날라갔으니까. 뭐 특별히 그 전부명령 된 데 대해서 문제가 없다면 다시 정리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시험에 물어보기 좋잖아요. 다시 시험에 어떻게 물어보겠어요? 가압류 부분은 어떻게 되겠어요? 상관없죠. 상관없죠. 설사 Y가 청구 들어가도 일단 판결문상은 Y 승소시켜도 돼요. 그게 가압류된 채권이라도. 되죠? 추심명령 받은 채권을 Y가 행사했을 때는 당사자 적격으로 부적법 각하되죠. 전부명령된 채권을 Y가 행사했을 때는 이 경우는 당사자 적격은 뚫고 들어가고 문제 안 되고 본 안에서 딴 전부명령이 제대로 된 거라면 기각당하겠죠. 되겠죠? 그러니까 그게 시험 문제였잖아요. 이해되겠어요? 그게 시험 문제였다. 그럼 이 문제 풀어봐요. 그러고 나서. 요거 지워. 이거 잘못 들어갔어요. X가 Y에게 돈 빌려줬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A가 지금 요거는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는데 추심명령의 효력은 아까 언제 발생한다?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 즉 요게 채무자고 지금 요게 제3채무자고 X, Y, Z로 표현한 게 아니고 좀 이따 읽어보면 알겠지만 A, B, C가 채권자로 등장하네. 그치? A가 1번은 추심령을 받았고 2005년 8월 9일에 송달됐는데 X에게는 송달 불능되었다. 이게 포인트인데 추심명령은 지금 제3채무자에 대한 송달 여부만 문제되지 채무자에 대한 송달 여부는 문제되지 않아요. 채무자에 대한 송달 여부는 문제가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무시해도 돼요. 실은 뭐 이게 뭔가 이것 때문에 뭔가 대단한 뭐가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무시하면 돼요. 추심명령에서는 제3채무자에 대한 송달만을 확인하면 돼요. 그래서 날짜가 언제예요? 2005년 8월 9일이네. 그죠? 그 다음에 B는 전부명령. 이건 본래의 채무자한테도 송달이 돼야 돼요. 이 사람한테 즉시 항고권이 있기 때문에. 근데 2005년 9월 9일 송달됐는데 이에 대해서 즉시 항고가 없었다. 즉시 항고가 없었기 때문에 사실은 확정은 일주일 뒤에 확정되지만 확정됐다라는 것 때문에 즉시 항고가 없었다는 것만 준 거지 우리가 머릿속으로는 확정된 날짜가 한 일주일 뒤에 확정된 건데 그래도 그것을 이제 실제는 써먹을 필요 없는 게 확정되고 나서 효력 발생은 언제 소급한다? 제3채무자한테 송달된 시점에 소급하니까 요거의 효력 발생은 언제다? 제3채무자인 2005년 9월 9일. 되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가압류 신청을 했고 가압류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2005년 10월 10일 송달됩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이 있었는데 X가 Y한테 소송을 냈을 때 Y가 이런 ABC에 따른 채권자들에 따른 상황을 가지고 자기는 응할 수 없다라고 X의 Y에 대한 이 소송에서 이 소송에서는 X가 원고고 이 소송에서 지금 Y가 피고인데 X에 대해서 그런 네 채권이 실은 보니까 전부명령 걸려있다. 실은 보니까 B에 의해서 추심명령이 걸려있다. 네 채권이
C에 의해서 가압류가 걸려있다. 나 너한테 못 주겠다. 라고 지금 Y가 X한테 그런 이야기를 펼치고 있는 상황에서 각하 인용 기각되는 부분 따져봐라. 우리가 순서대로 하면 각하가 먼저 시작하면 되겠죠. 그럼 좀 아까 설명했듯이 뭐가 각하되는 거예요? 나 너한테 못 주겠다. 라고 지금 Y가 X한테 그런 이야기를 펼치고 있는 상황에서 각하 인용 기각되는 부분 따져봐라. 우리가 순서대로 하면 각하가 먼저 시작하면 되겠죠. 그럼 좀 아까 설명했듯이 뭐가 각하되는 거예요? 이게 각하될 부분이죠. 그죠? 그러면 그 언제부터 각하되는 거예요? 70명 걸리기 전 부분이 각하되는 건 아니죠. 70명이 발생한 부분부터의 그 부분은 채무자가 직접 청구하니까 각하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 전 부분은 청구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2005년 8월 10일부터 얼마 부분에 대해서 2천만 원 부분에 대해서 2005년 8월 10일 이후 부분은 누구는 더 이상 이제 청구할 수가 없어요. 누가 청구하는 거예요? A가 청구하는 거지 X는 청구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X가 Y한테 청구한 그 부분은 각하되는 거죠. 이해됐어요? 됐어요? 그죠? 그 다음에 인용되는 부분은 그럼 이제 부적법 각하시킬 것은 지금 추심명령 때문에 그런 거고 가압류 부분은 사실 인용되는 거잖아요. 아무리 가압류 걸렸어도. 그죠? 그 다음에 기각될 거는 전부명령이 유효하다면 이제 X가 Y한테 청구하는 거는 전부명령 걸린 부분은 부적법 각하는 아니고 본안까지 오는데 기각당하겠죠. 전부명령이 제대로 유효하다고 전제하면. 그죠? 근데 전부명령 효력 발생은 언제부터다? 2005년 9월 9일자부터다. 그죠? 되겠죠? 어려워요. 이제 일단 기본 골격은 됐어. 각하되는 거는 그죠? 그 다음에 인용되는 부분은 일단 나머지는 인용이냐 기각이냐 들어오는데 그 중에서 인용되는 거와 그 중에서 기각되는 거. 전부명령 걸린 부분은 기각될 거고 가압류 걸린 부분은 인용될 거고.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그럼 여기서 가압류에 대해서 아예 이게 계속 시험에 나오잖아요. 또 가압류 걸린 거는 그게 Y에 Z에 여기는 Y, XY니까 헷갈리는데 XY를 만들어. X에 대한 채권에 대해서 A가 아까 여기서는 C니까 C가 가압류 걸렸을 때 X가 Y한테 청구하고 이거는 단순 전부 인용 판결이 내려지는데 다만 이 X의 Y에 대한 채권이 그러한 금전 채권 등이 아니고 이전 등기 청구권에 대해서 사이에 이전 등기 등을 따라서 이전 등기에 대해서 여기가 가압류가 있는데 어떤 등기 청구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전 등기 청구권을 우리가 압류를 하고 또는 가압류를 하고 그랬을 때 X가 Y를 상대로 청구하는 건 좋은데 이때의 판결은 단순 인용 판결이냐 아니냐 계속 시험 물어보죠. 이때는 이 압류 가압류의 해제를 조건으로 해서 이전 등기하라. 해제를 조건으로 해서 이전 등기를 하는 완전 승소가 아니라 일부 인용 판결의 형태가 나온다. 이게 계속 시험 문제 나온 거죠. 이 두 가지 타입이 일단 같은 가압류 등이 걸려 있지만 가처분 등이 걸려 있지만 이전 등기 청구는 계속 아까 가집행에서도 좀 특수 그냥 집행이라는 게 등기부에 올리는 거예요. 등기부에 올리는 거니까 이 경우에 여기서 상환이행 판결이라든지 선이행 판결 또는 조건부 판결처럼 그런 걸 걸어서 안 하고 단순 인용을 해버리면 나중에 집행돼 버리면 회복하기가 쉽지가 않기 때문에 판결에서도 그런 조건 등을
제시해서 판결을 내려요. 그래서 가압류 해제를 조건으로 해서 이전 등기하라. 이런 판결이 내려지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는 단순 인용 판결이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일단 헛가지도 요것도 시험에 이제 자주 계속 물어봤던 건데 여기서 이제 가압류가 문제되는데 여기서 지금 설명했듯이 가압류 걸리고 추심명령 걸리고 전부명령 걸렸을 때의 그건데 그랬을 때 이제 그건 이제 내가 말로 설명한 거고 이렇게 말로 설명한 것에 따른 구체적인 금액은 그 답안에 있는 거니까 한번 계산해 봐요. 각하되는 부분이 어떻게 돼요? 각하되는 부분 불러봐. 각하되는 부분. 아까 말한 대로 2천만 원 걸린 것이 효력이 발생한 게 지금 추심명령이 근데 왜 지어졌는지는 모르겠다. 2005년 8월 9일자에 추심명령에 효력이 발생하니까 그 다음 날부터는 이제 X는 Y한테 청구하는 당사자 적격이 없어지니까 그게 각하되는 거죠. 거기까지 됐죠. 2천만 원에 대한 2005년 8월 10일자 이후. 그 다음에 인용되는 부분 불러봐요. 왜 그러겠어요? 3,600만 원. 그러니까 지금 전문명령이 3천만 원 있는데 600만 원이 어디서 나온 거예요? 600만 원. 뭔가 이자가 있었을 거예요. 그 날짜가 2005년 9월 9일이고 원래 빌려준 날짜는 2005년 각하 부분은 2천만 원 및 이에 대한 2005년 8월 10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월 2%의 비율에 의한 금원 지급 청구가 각하돼. 됐죠? 거기까지 됐지. 그 다음에 인용되는 것은 3,600만 원 및 그중 3천만 원에 대해서는 그 전부명령 이후에 2005년 9월 10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월 2%인데 3,600만 원이 어떻게 나왔느냐. 8천만 원에 대해서 추심명령 있을 때까지 송달된 때까지 이자. 그게 4,800만 원. 그 다음에 8천만 원에 대해서 추심명령 대상이 된 2천만 원을 제외한 6천만 원에 대해서 추심명령 송달 다음 날부터 전부명령 송달일까지 이자 120만 원. 다시 질문이 뭐? 추심명령이 발령됐어. 그러니까 이제 추심명령 발령 이상은 이제 A가 추심하는 거니까 지금 X가 Y에 대해서는 청구하는 게 당사자격이 없다는 거죠.